이혜림은 노스우드 고등학교의 복잡한 복도를 걸으며 낡은 데님 재킷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16세, 162cm가 조금 안 되는 키에 굵은 젓갈색 머리를 엉성하게 틀어올리고 관찰력이 뛰어난 개암나무색 눈을 가진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가족이 스페인 세비야에서 이 조용한 한국 마을로 이사 온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혜림은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학생들이 서둘러 교실로 향하는 경고음이 울렸다. 혜림은 시선을 낮춘 채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시끄러운 10대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그녀는 그런 편이 좋았다. 고향에서 할머니 소피아는 진정한 힘은 눈에 띄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그들이 안다면 혜림은 세계사 수업에 들어가 창가 근처에 자기 자리를 찾으며 생각했다. 혜림의 반 친구들은 약간의 짧은 소리를 내는 수줍은 외국인 소녀로 그녀를 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7살 때부터 유도를 훈련해왔고 그녀의 어머니 김선희가 스페인에서 챔피언 유도 선수였으며 그녀가 단 하나의 팔꺾기로 훨씬 더 큰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술들을 비밀로 했다. 어머니는 세비야를 떠날 때 약속을 받아냈다. 혜림은 학교에 집중하고 새로운 삶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갈등은 이미 가족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의 언니 김아름은 나쁜 무리와 어울려 뒷골목 싸움에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다가 어느 날 밤 사라졌다. 아버지의 슬픔과 어머니의 두려움에 대한 기억은 혜림의 손을 책상 위에 차분하게 접어놓게 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녀를 함부로 대하더라도 박준혁은 혜림이 노스우드 고등학교에 온 지 3주째 되는 날 그녀를 알아차렸다. 17살인 그는 188cm의 키에 수년간의 경쟁적인 아이스하키로 다져진 넓은 어깨를 가졌다. 그의 밝은 갈색 머리는 항상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그의 옷은 디자이너 제품이었으며 그는 친구들을 뒤에 거느리고 복도를 걸어 다녔다. 박준혁은 신입생 때부터 노스우드 고등학교의 사교계를 장악해왔고 취약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어이쿠, 여기 누가 있나? 박준혁은 어느 수요일 아침 혜림이 그의 사물함 옆을 지나갈 때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른 학생들이 멈춰서 듣게 만드는 어조가 있었다. 작은 스페인 녀석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 혜림은 주먹을 꽉 쥔 채 얼굴을 굳히고 계속 걸어갔다. 그녀는 괴롭힘꾼들이 반응을 먹고 산다는 것을 알았다. 야, 너 말이야. 박준혁은 소리치며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의 친구인 덩치 큰 체격에 험악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민석이 혜림의 다른 쪽 옆에 나타나 그녀를 사물함에 가두었다. 누가 말하는데 대답하기엔 너무 잘났나.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혜림은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억양은 그 말을 더욱 부드럽게 들리게 했다. 저는 그냥 수업에 가야 해요. 박준혁은 차갑게 낄낄 웃었다. 들었어, 민서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대. 얼마나 공손한가. 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이봐, 여기가 우리 학교고 우리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외국인들을 좋아하지 않아. 더 많은 학생들이 멈춰서 구경하면서 복도는 조용해졌다. 혜림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가만히 있었다. 그냥 가버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비켜주세요. 혜림은 박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늦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박준혁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물, 간청, 어쩌면 분노를 예상했다. 대신 그는 연민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다.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니? 박준혁은 더 가까이 다가가 혜림의 작은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네가 투우나 하는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 무심한 편견은 가슴을 찔렀지만 해림은 더 심한 말도 들어봤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다른 학생들이 무관심한 호기심으로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락거리였다. 당신이 저를 지나가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림은 가슴속에 솟아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혁의 손이 뻗어 해림의 어깨를 밀었고 그녀는 쿵 소리를 내며 사물함에 부딪혀 뒤로 넘어졌다. 예절을 좀 배워야 할 것 같군. 잠시 동안 해림의 근육은 타고난 반사작용으로 팽팽해졌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중심을 제어하고 그들의 추진력을 이용하고 다리를 쓸어. 그 기술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녀는 몸이 움직이고 치명적인 효율성으로 반응하고 싶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재킷을 바로잡고 가방을 들었다. 알았어요. 그녀는 간단하게 말하고 걸어갔다. 그녀의 뒤에서 박준혁의 분노에 찬 욕설과 최민석의 실망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해림은 20초를 남겨두고 수학 수업에 도착했다. 하지만 박준혁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다음 몇 주 동안 괴롭힘은 계획적인 잔인함으로 더욱 심해졌다. 박준혁과 그의 친구들은 해림이 방역하지 않는 것을 도전이자 모욕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들은 복도에서 그녀의 길을 막고 교과서를 떨어뜨리고 숙제를 던지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게으른 이민자에 대한 큰 소리를 냈다. 최민석은 특히 창의적이었다. 그는 해림의 사물함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안에 잔인한 쪽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아. 내 영어는 엉망이야. 해림은 이 메시지들이 공책 사이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각각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도록 고안되었다. 정신적인 압박은 어떤 육체적인 싸움보다 더 심했다. 해림은 박준혁의 단골 장소를 피하기 위해 긴 길을 택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공개적인 수치를 피하고 싶어서 정말로 공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내식당 대신 도서관에서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완벽한 화장과 가짜 미소를 가진 금발 소녀인 유나영은 능숙하게 말로 공격을 주도했다. 해림아, 스페인 여자들은 음식을 구걸해야 한다는 게 정말이야. 그녀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가짜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항상 너무 심각해 보여서 궁금해서. 배고파? 우리가 모금 운동을 시작해야 할까? 가장 끔찍한 부분은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대부분은 불편해하면서도 개입하기를 꺼려하며 눈을 돌렸다. 몇몇은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함께 웃었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척했다. 해림은 놀라운 힘으로 학교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비야에서 진정한 위험에 직면했지만 이 끊임없는 저강도 잔인함에는 특별히 지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물이 천천히 돌을 침식하는 것처럼 그녀를 닳게 했다. 괴롭힘 캠페인이 시작된 지 3주 후 해림은 영어 수업을 마치고 나가다가 박준혁이 그녀 옆에 나타났다. 스페인, 네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뭔지 알아? 박준혁의 목소리는 평범했고 거의 친근해서 더욱 위협적이었다. 네가 무슨 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던지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잖아. 이상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써 이성을 잃었을 거야. 해림은 조심스럽게 숨을 쉬며 계속 걸어갔다.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박준혁의 웃음은 호기심을 자아냈다. 나는 네가 그냥 겁쟁이라고 생각해. 그 신비로운 외국인 소녀 연기 속에 숨겨진 내 모습은 그냥 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또 다른 겁먹은 작은 쥐일 뿐이라고 생각해. 그들은 해림의 사물함에 도착했고 그녀는 흔들림 없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에서 그녀는 박준혁의 존재를 용광로에서 나오는 열기처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아빠는 너 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관대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온다고 말씀하시더군. 박준혁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계속 말했다. 어떤 배를 타고 국경을 몰래 넘어와서 이제 진짜 한국인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 해림의 손은 사물함 문에서 멈췄다. 그녀의 가족의 합법적인 이민에 대한 그의 잔인한 추정, 그녀의 정체성을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으로 축소하는 것은 마침내 그녀의 인내심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내 아빠는 바보 같으시네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복도는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박준혁의 얼굴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에 붉게 물들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해림은 사물함을 닫고 그를 마주보며 개암나무색 눈으로 침착하게 그의 눈을 마주쳤다. 당신 아버지는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박준혁은 조용한 소녀가 마침내 방역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러자 그의 표정은 다른 학생들이 물러서게 만들 정도로 분노로 어두워졌다. 이 녀석 봐라. 그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네가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군. 그리고 당신이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해림은 여전히 침착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날카로움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어조에 무언가가 박준혁을 잠시 망설이게 했다. 그러자 최민석이 그의 옆에 나타났고 윤아영이 휴대폰을 꺼내 다음 일어날 일을 촬영할 준비를 마쳤다. 두고 보자 박준혁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해림이 그의 시선을 마주치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혀야 했다. 내일 점심시간 너와 나는 이 일을 완전히 끝낼 거야. 해림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날 밤 해림은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가족의 작은 아파트 주방에 앉아 손대지 않은 숙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김선희는 전직 운동선수다운 조심스러운 우아함으로 움직였고 그녀의 손은 야채를 다듬을 때 빠르고 정확했다. 44세인 그녀는 여전히 스페인 유도계에서 그녀를 챔피언으로 만들었던 통제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해림아, 오늘 밤 조용하구나. 김선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해림은 박준혁에 대해 몇 주 동안의 괴롭힘과 내일 약속된 싸움에 대해 말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볼 수 있었고 그 손이 얼마나 능숙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세비야를 떠났는지 기억했다. 그녀의 언니 김아름도 똑같이 능숙했고 똑같이 강했고 그것은 그들의 가족을 파괴한 길로 그녀를 이끌었다. 내일 시험 생각하느라고요. 해림은 죄책감을 느끼며 거짓말을 했다. 김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계속 그녀를 자세히 지켜보았다. 있잖아 해림아, 내 언니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똑같은 표정을 짓곤 했어. 김아름에 대한 언급은 해림의 가슴을 짓누르게 했다. 그녀의 언니는 그녀의 롤모델이었고 기본적인 동작을 처음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김아름은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었고 해림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었다. 그 힘이 잘못된 관심을 끄는 무기가 될 때까지. 기억해요. 해림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름이는 자신의 힘이 싸움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김선희는 스톱으로 옮기며 계속 말했다. 자신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힘은 사용되어야 한다고. 김선희는 잠시 멈췄다. 나는 그녀에게 진정한 힘은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해림은 눈물을 글썽겼다. 만약 누군가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김선희는 그녀를 쳐다보며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항상 선택은 있어, 해림아. 하지만 때로는 모든 선택이 어려운 것들이지. 그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기 위해 움직였다. 학교에서 누가 널 괴롭히고 있니? 해림은 어머니의 시선을 마주쳤고 걱정뿐만 아니라 이해심도 보았다.
우리 가족에 대해, 스페인에 대해, 저에 대해 험담하는 남자애가 있어요. 김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넌 이 남자애에 대해 뭘 하고 싶니? 해림은 박준혁의 비웃는 얼굴, 최민석의 잔인한 쪽지, 윤하영의 계산된 모욕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이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를 꿰뚫어 보는 모습,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척하는 모습에 대해 생각했다. 저는 그가 멈추길 바라요. 해림은 말했다. 그리고 그가 네가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으면 해림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쳤고 그곳에서 자신의 결의를 보았다. 그렇다면 저는 그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라요. 김선희는 조용히 딸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더니 일어나 냉장고 위에 찬장으로 가서 상자 뒤에서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더플백을 꺼냈다. 안에는 낡은 천으로 감싸인 그녀의 낡은 경기 도복과 띠가 들어있었다. 내 언니의 실수는 싸운 것이 아니었어. 김선희는 달아빠진 천을 손가락으로 쓸며 말했다. 그녀의 실수는 잘못된 이유로 싸웠다는 것이었지. 돈 때문에, 명성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녀는 해림을 쳐다봤다. 하지만 때로는 해림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싸워.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싸워. 해림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만약 이 남자애가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김선희는 계속 말했다. 어쩌면 그는 다른 종류의 교훈이 필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넌 나에게 약속해야 해. 뭘요? 끝나면 끝이라는 것을 약속해. 복수도 자존심도 증명할 것도 없어.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떠나는 거야. 해림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김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해림이 몇 주 동안 그녀에게서 본 첫 번째 진정한 미소였다. 그럼 네가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자. 그들은 다음 1시간을 몇 달 동안 연습하지 않았던 기술들을 복습하며 보냈다. 그녀의 몸은 동작들을 기억했다. 테이크다운의 타이밍,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상대를 제어하는 방법, 지뢰와 위치의 중요성. 김선희는 지켜봤다. 기억해. 그녀는 끝낼 때 말했다. 넌 그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넌 그에게 존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차이가 있어. 다음 날 아침, 해림은 다른 에너지로 노스우드 고등학교에 들어섰다. 그녀는 똑같은 데님 재킷을 입고 똑같은 가방을 들었지만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학생들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곧게 펴진 등, 흔들림 없는 눈. 박준혁은 그녀의 사물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친구들과 약속된 싸움에 대해 들은 점점 늘어나는 군중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10대들의 험담과 함께 소문이 퍼졌다. 해림이 도착했을 때 적어도 3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어이쿠, 해림이 다가오자 박준혁은 큰 소리로 발표했다. 누가 나타나기로 결심했나 보군. 네가 겁먹고 멕시코로 도망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스페인이에요. 해림은 사물함을 열며 정정했다. 그리고 저는 괴롭힘꾼들로부터 도망치지 않아요. 군중들은 변화를 감지하며 술렁거렸다. 윤하영은 휴대폰으로 녹화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최민석은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박준혁은 해림의 침착함에 놀란 것 같았다. 두고 보자. 박준혁은 해림의 어깨를 잡고 돌렸으며 말했다. 네가 나와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그냥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해림은 흔들림 없는 개암나무색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이제 박준혁은 그 눈에서 그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당신이 저에게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떤 확신이 군중들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박준혁도 그것을 느꼈지만 그의 자존심과 연기해야 할 필요성이 그를 몰아갔다. 아니면 어쩔 건데. 박준혁은 꽉 쥐며 요구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꼬마 아가씨.
해림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당신에게 한 번 더 저를 놓아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박준혁은 거칠고 억지로 웃었다. 만약 내가 안 놓으면? 그렇다면 당신은 존경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복도는 희미한 불빛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해졌다. 박준혁은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보기 위해 기다리는 모든 얼굴들을 바라봤다. 있잖아. 박준혁은 분노가 커지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내 태도에 질렸어. 나는 네가 마치 이곳을 내 집인 것처럼 걸어다니는 것에 질렸어. 누군가가 너에게 한국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줘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그의 손은 해림의 어깨에서 그녀의 재킷을 잡고 천을 움켜쥐기 위해 움직였다. 어쩌면 너는 이민자들이 감히 대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 박준혁은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해림의 반응은 너무 빨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놓쳤다. 한순간 박준혁은 그녀의 재킷을 잡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몸을 굽히고 헐떡거리며 얼굴이 붉어졌다. 해림은 두 손으로 박준혁의 손목을 잡고 거리를 두기 위해 뒤로 물러서서 다리를 쓸어 넘어뜨렸다. 군중들은 숨을 죽였다. 최민석은 얼어붙은 채 겉으로는 무적처럼 보이는 그의 리더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봤다. 윤하영의 휴대폰은 박준혁의 굴욕을 포착했다. 해림은 박준혁의 손목을 놓고 물러서서 자신을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녀의 어머니의 훈련은 분명했다. 통제되고 정확하고 필요한 힘만 사용했다. 괜찮으세요? 해림은 걱정을 나타내며 물었다. 박준혁은 간신히 앉았고 그의 얼굴은 붉었고 숨을 헐떡였다. 그의 눈에 분노가 분명했지만 그의 상대를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도 분명했다. 너 나를 넘어뜨렸어. 박준혁은 쌕쌕거렸다. 당신이 저를 잡았어요. 해림은 말했다. 저는 저를 방어했어요. 나는 너를 파괴할 거야. 박준혁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시작했는지 전혀 모르는군. 해림의 표정은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자세에 무언가가 바뀌었고 그것은 학생들이 물러서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뭘 시작했는지 알아요. 문제는 당신이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느냐는 거죠. 박준혁은 군중들을 바라봤고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수치심을 보았다. 조용한 이민자 소녀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몇 달 동안 괴롭혀 온 것이 파괴되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박준혁은 해림을 지나 출구로 밀고 나아가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목소리에서 의심을 들을 수 있었다. 최민석은 그의 리더를 따라 해림에게 두려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윤하영은 휴대폰을 내리고 해림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다. 군중들은 그들이 본 것에 대해 흥분하며 이야기하며 떠나기 시작했다. 해림은 손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며 책을 모았다. 싸움 소식은 노스우드 고등학교에 퍼졌다. 점심시간까지 모두가 이해림이 박준혁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알았고 이야기는 전해질수록 더욱 과장되었다. 해림은 도서관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학생들은 그녀의 테이블 옆을 지나갈 핑계를 찾았고 학교에서 가장 큰 괴롭힘꾼을 굴욕시킨 소녀를 몰래 훔쳐봤다. 몇몇은 심지어 그녀에게 다가가 친절하고 싶어 했다. 네가 박준혁에게 한 건 정말 멋졌어. 사라라는 2학년 학생이 해림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네가 가라테나 뭐 그런 걸 할 줄 알았다니 믿을 수 없어. 유도예요. 해림은 말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그럴만했어. 사라는 말했다. 박준혁은 몇 년 동안 모두에게 멍청이였어. 누군가가 그를 제자리에 놔줘야 했어. 해림은 책을 덮고 사라를 쳐다봤다. 그가 지난 3주 동안 저를 괴롭힐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라의 열정은 사라졌다. 저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보지 못한 척하는 게 더 쉬웠겠죠. 해림은 끝맺었다. 제가 직접 처리할 때까지요.
해림의 말의 진실은 사라를 재빨리 떠나게 만들었지만 그녀가 마지막 학생은 아니었다. 해림은 질문에 답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대부분은 그녀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지만 이제는 그녀의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박준혁은 구내식당에 없었지만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해림은 그가 육체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요점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힘만 사용했지만 그의 자존심은 회복하는 데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마지막 수업 후 해림이 출구로 걸어가고 있을 때 박준혁은 복수를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그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오는 것을 보았고 최민석과 그녀가 모르는 두 명의 다른 하키 선수와 함께였다. 박준혁의 얼굴은 굳은 결의를 보여줬다. 해림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다가오도록 내버려 두었고 가방은 한쪽 어깨에 느슨하게 걸쳐 있고 자세는 편안했지만 준비된 상태였다. 학생들은 상황을 알아차리고 모이기 시작했다.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박준혁은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소리쳤다. 운 좋은 걸음 한 번으로 네가 무슨 엄청난 녀석이라도 된 것 같니? 해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자애들이 그녀를 애워싸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박준혁의 눈에서 분노를 볼 수 있었지만 그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도 볼 수 있었다. 있잖아. 박준혁은 더 가까이 다가가며 계속 말했다. 오늘 아침에는 내 준비가 안 됐었어. 너를 정말로 다치게 하지 않고 교훈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잔인했다. 하지만 네가 거칠게 놀고 싶다고? 우리는 거칠게 놀 수 있어. 최민석은 앞으로 나서며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4대1이 더럽게 싸우는 사람에게 딱 맞지. 해림은 어머니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마음은 거리, 각도 탈출 경로를 평가했다. 하지만 그녀는 싸워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것에 대한 그녀의 말을 기억했다. 4명의 상대는 너무 많았다. 저는 당신들 모두와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해림은 지켜보는 학생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며 말했다. 이건 박준혁과 저 사이의 일이어야 해요. 박준혁은 웃었다. 너는 더 이상 규칙을 정할 수 없어, 스페인. 네가 온 학교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어. 이제 친구가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거야. 하지만 해림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무언가가 일어났다. 야, 주차장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모두가 고개를 돌려 축구를 하고 학교 전체에서 존경받는 3학년 학생인 김민준이 팀원들과 함께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김민준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했다. 박준혁의 표정은 흔들렸다. 네가 상관할 일 없어, 김민준. 그냥 새 여자애와 일을 해결하고 있을 뿐이야. 김민준은 해림 주변의 남자애들을 쳐다보고 지켜보는 군중들을 쳐다보며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내 눈에는 남자의 넷이 여자의 하나를 덮치려고 하는 것 같군. 그건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야. 겁쟁이가 되는 거지. 그녀가 시작했어요. 최민석은 말했다. 그녀가 오늘 아침 박준혁을 공격했어요. 그거에 대해 들었어. 김민주는 목소리를 전달하며 말했다. 박준혁이 그녀를 잡았고 그녀가 자신을 방어했다고 들었어. 이제 너희 남자애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군.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팀원들이 그의 옆에 있었다. 그건 진짜 남자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야. 박준혁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김민준. 내가 자기 몸집의 절반밖에 안 되는 여자애를 남자의 넷이 괴롭히는 것을 보면 그건 내 싸움이 돼. 김민준은 말했다. 해림과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으면 남자답게 1대1로 하거나 아니면 남은 평판이나 지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준혁은 군중들을 바라봤고 김민준의 말이 그의 계획의 비겁한 본질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수치심을 보았다. 해림은 감사와 좌절감이 뒤섞인 채 이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김민준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그녀의 일부는 이 일을 직접 처리하고 싶어 했다. 동시에 그녀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때로는 가장 강한 선택은 도움이 제공될 때 받아들이는 거야. 좋아. 박준혁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1대1을 원해? 우리는 1대1을 할 거야. 그는 해림을 쳐다보며 그의 눈이 타올랐다. 너와 나, 지금 당장 도움 없이. 김민주는 반대하기 시작했지만 해림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감사해요. 그녀는 김민준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끝내야 할 일이에요. 김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고 그곳에서 그를 물러서게 만든 무언가를 보았다. 내 선택이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 일이 통제 불능이 되면 내가 개입할 거야. 해림은 고개를 끄덕이고 박준혁을 마주봤다. 군중들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이끌려 점점 더 커졌다. 학생들은 정의로운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박준혁은 재킷을 벗어 최민석에게 건넸고 그의 움직임은 날카로웠다. 188cm에 90kg인 그는 해림보다 훨씬 컸고 그 차이는 분명했다. 마지막으로 물러설 기회를 줄게. 박준혁은 어깨를 돌리고 싸움 자세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네가 여자애라고 쉽게 봐주지는 않을 거야. 해림은 재킷을 벗었고 그녀의 옷이 숨겨왔던 근육을 보여주는 몸에 꼭 맞는 티셔츠를 입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다. 재킷이 없으니 해림이 달라 보였다. 그녀의 어깨는 더 넓었고 팔은 강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몸의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의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저는 당신이 그러길 바라지 않아요. 해림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준혁은 분노에 사로잡혀 그녀가 그날 아침 자신을 방심하게 만든 무엇이든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몸집을 이용하여 그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서툴렀지만 강했고 분노에 의해 추진되었다. 해림은 물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박준혁의 맹렬한 휘두름을 몇 인치 차이로 피했고 그녀의 손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유도 가드 자세로 올라오는 동안 그의 왼쪽으로 움직였다. 박준혁의 추진력은 그를 지나쳐갔고 해림의 팔꿈치가 그의 갈비뼈를 때렸다. 박준혁은 다친 것보다 놀라서 비틀거렸고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그는 더 조심스러웠고 그의 상대가 그가 본 적이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힘내 박준혁. 최민석은 사이드라인에서 소리쳤다. 그녀는 내 몸집의 절반밖에 안 돼. 박준혁은 왼손으로 속임수를 쓰고 대부분의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오른손 크로스를 날렸다. 해림은 주먹이 빗나가도록 충분히 뒤로 몸을 젖히고 앞으로 나서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이번에는 박준혁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엎드려 테이크다운을 맞고 프런트 헤드록을 잡았고 그가 그녀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해림의 어머니는 상대가 프런트 헤드록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줬다. 그녀는 왼손으로 버티고 오른쪽으로 굴러 박준혁을 쓸어 넘어뜨리기 위해 추진력을 이용했다. 그녀는 그의 등을 잡고 훅을 걸고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걸었다. 박준혁은 탭했다. 군중들은 속도와 기술에 숨을 죽였다. 해림은 초크를 풀고 물러서서 이미 완벽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움직였다. 미쳤어.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녀는 마치 프로파이터나 그런 것 같아. 박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해림에 대한 존경심을 키웠다. 그는 몸집으로 그녀를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자신이 실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